밥 한 끼 제대로 못 먹고 가난 속에서 힘들게 검사로 키웠는데 아들이 저를 기소했습니다. 법정 지하 1층 조사실 복도는 형광등, 불빛만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김정숙 씨, 여기 앉으시죠. 젊은 검찰 직원이 플라스틱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참고인 이름표를 목에 걸었습니다. 하얀 바탕에 검은 글씨로 참고인 김정수. 60년 넘게 제 이름을 이렇게 낯설게 본 적이 없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걸어옵니다. 검은 정장, 서류 가방, 단정한 머리. 그 사람이 가까워질수록 제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니라 피조사자입니다. 김정숙 씨. 아들이었습니다. 제 아들 민준이가 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쓰는 그 얼굴을 저는 알아봤습니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께 혼날 일이 생기면 꼭 저렇게 턱을 들고 입술을 깨물던 아이였죠. 지금도 똑같더군요. 다만 이번엔 혼나는 사람이 저였을 뿐입니다. 들어가시죠. 저는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복도 형광등, 불빛이 눈에 부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내가 가슴으로 키운 아들이 저를 기소하려 했다는 것. 그리고 그게 전부 제 잘못에서 시작됐다는 것.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천히요. 30년을 거슬러 1995년 겨울 서울 관악구 봉천도. 민준이가 7살 되던 해였습니다. 제가 31살이었죠. 남편은 민준이가 3살 때 집을 나갔습니다. 빚 때문이었는지 다른 여자 때문이었는지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니 옷가지 몇 개와 함께 사라져 있었고 남은 건 전세금도 안 되는 빚더미뿐이었습니다. 저는 반지하 방으로 이사했습니다. 봉천동 언덕배기 골목 끝, 창문 하나 달랑 달린 방 한 칸. 곰팡이 냄새가 벽지에 배어 있었지만 보증금 50에 월세 15만 원이면 그나마 견딜만 했습니다. 엄마, 여기 우리 집이야? 민준이가 방 안을 빙글빙글 돌며 물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다. 좁지? 아니, 나는 좋아. 엄마랑 둘이 사는 거잖아. 그 말에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아이는 자기가 뭘 잃었는지도 모르는 얼굴이었으니까요. 저는 식당 설거지부터 시작했습니다. 중국집, 분식집, 고깃집. 손님이 많은 곳이면 어디든 갔습니다. 아침 6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돌아오는 날이 흔했습니다. 민준이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학교 끝나면 동네 문방구 아저씨네서 숙제를 하거나 옆집 할머니가 김치찌개 한 그릇 떠주시면 그걸로 저녁을 때웠습니다. 미안하다, 민준아. 괜찮아. 엄마, 나 혼자서도 잘해. 그 말이 더 미안했습니다. 2003년 민준이 중학교 2학년. 민준이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아니, 잘하려고 애썼습니다. 엄마, 나 장학금 받으면 학원 안 다녀도 되지? 그럼 학원은 무슨? 네가 혼자 공부해도 우리 민준이가 제일 잘해. 실은 학원비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저는 그때 청소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한 달에 70만 원을 벌었습니다. 월세 내고 공과금 내고 밥 먹이고 나면 남는 게 없었죠. 민준이는 도서관에 박혀 살았습니다. 낡은 참고서를 사서 밑줄 그어가며 공부했고 전교 10등 안에 들었습니다. 엄마, 나 나중에 검사 될 거야. 어느 날 저녁 민준이가 라면을 구르륵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검사. 응, TV에서 봤는데 검사는 나쁜 사람 잡는 일 하잖아. 나도 그런 사람 되고 싶어. 그럼 엄마도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그날 밤 화장실에서 소리 없이 울었던 것만 기억합니다. 2007년
사건의 시작. 민준이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던 봄이었습니다. 제가 일하던 공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기계에 끼어 동료 한 분이 손가락 2개를 잃었습니다. 공장 주는 산재 처리를 거부했고 노동청에 신고하겠다는 동료들을 협박했습니다. 김정숙 씨, 당신만이라도 우리 편이 되어줘요. 공장 관리인이 저를 불러냈습니다.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3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냥 그날 사고를 못 봤다고만 하면 돼요. 다른 건 묻지도 않을 겁니다. 저는 그 돈을 받았습니다. 아니,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준이 학비가 밀려 있었고 전기세 독촉장이 3장째 왔으며 저는 그 돈이 없으면 한 달을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경찰 조사에서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날 화장실에 갔다가 뒤늦게 알았습니다. 사고 현장은 못 봤습니다. 거짓 진술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기계 점검을 소홀히 한 관리인을 똑똑히 봤습니다. 하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동료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공장을 나갔습니다. 그 사람 얼굴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민준이는 그 일을 몰랐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 민준이의 합격. 민준이는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엄마, 나 됐어. 나 이제 검사야, 검사.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떨렸습니다. 그래, 고생했다. 정말 고생했어. 우리 아들. 저는 그날 밤 혼자 소주를 마셨습니다. 반지하방 형광등 아래에서 낡은 테이블에 팔을 꿰고 울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준이가 검사가 되면 제가 저질렀던 일들도 조금은 용서받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2024년 11월 재심 청구. 민준이가 검사로 일한 지 8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날 TV 뉴스에서 익숙한 이름이 들렸습니다. 2007년 발생한 공장 산재 은폐 사건이 17년 만에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이 재심을 청구하면서 리모컨을 든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그때 그 공장 사진이 나왔습니다. 낡은 철제 건물, 녹슨 기계들, 그리고 증인 명단이 화면을 스쳤습니다. 제 이름이 거기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괜찮아? 왜? 무슨 일이야? 아니, 그냥 요즘 일이 좀 복잡해서.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조심스러운 톤이었습니다. 힘들면 집에 와서 밥 먹어라. 엄마가 미역국 끓여줄게. 알았어, 엄마. 나중에 연락할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가슴이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3일 후 민준이의 발견. 민준이는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서 재심 사건을 배당받았습니다. 2007년 공장 산재 은폐건, 이거 오래됐네. 서류를 넘기던 민준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증인 조서 4페이지. 증인 김정숙 당시 41세. 공장 근로자. 같은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흔한 이름이니까요. 하지만 주소를 보는 순간 민준이는 알았습니다.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번지. 그건 자신이 중학교 때까지 살았던 집 주소였습니다. 민준이는 당시 조사 녹취록을 찾았습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날 화장실에 갔다가 뒤늦게 알았습니다. 사고 현장은 못 봤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17년 전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어머니였습니다. 민준이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증언들을 대조했습니다. 김정숙은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습니다. 분명히 봤을 겁니다. 관리인이 김정숙에게 돈을 줬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민준이는 마우스를 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일주일 후
처음 마주친 밤. 민준이가 집에 왔습니다. 저녁 8시쯤이었습니다. 민준아. 밥 먹었어? 아니, 아직. 그럼 앉아라. 엄마가 김치찌개 끓여놨다.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뚝배기를 데우면서 민준이 얼굴을 슬쩍 봤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왜? 2007년에 엄마 공장에서 일했지. 숟가락을 놓을 뻔했습니다. 왜? 거기서 사고 났었잖아. 기억나? 응. 그때 엄마가 경찰 조사받았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준이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엄마 맞지? 증인 조서였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아, 그게. 엄마, 거짓말한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다른 사람들 증언이랑 다 다르잖아. 엄마는 현장에 있었다고 다들 말하는데 엄마만 못 봤다고 했어.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돈 받았어. 관리인한테. 민준아, 그거. 대답해, 엄마. 돈 받았냐고? 민준이가 소리쳤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제게 그렇게 소리친 게. 받았다. 제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300만 원 받았어. 그때 내 학비가 전기세가 밀려서. 그래서 거짓말한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친 건 모른 척한 거야? 민준아, 엄마가 그러지 않으면. 나 때문에? 민준이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엄마, 나한텐 한 번도 물어보지도 않았잖아. 내가 그런 거 원했는지.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서류를 집어들고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 내가 맡았어. 재심, 진행 중이야. 민준아, 다음 주에 참고인 조사 나와야 돼. 검찰청으로 출석 통지서 보낼게. 민준아, 제발. 어머니가 아니라 피조사자야, 엄마. 법정에선. 민준이는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뚝배기 안에서 김치찌개가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멍하니 바라보다가 가스불을 껐습니다. 2주 후 검찰청 조사실. 그날이 왔습니다. 제가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김정숙 씨, 2007년 4월 12일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습니까? 민준이는 녹음기를 켜고 물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럼 왜 당시 조사에서는 현장에 없었다고 진술했습니까? 그게. 대답해 주세요. 목소리가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제 아들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관리인 강태민이라는 사람한테. 얼마를 받았습니까? 300만 원입니다. 그 돈으로 뭘 했습니까? 저는 민준이를 봤습니다. 아들은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서류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당신 학비 냈어. 그리고 밀린 공과금 맺고 밥 사 먹였어. 미안하다. 민준아. 엄마가 잘못했어. 조사 중엔 사적인 호칭 쓰지 마세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조사는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끝나고 나왔을 때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준이는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나왔을 때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를 조사한 뒤로 밤마다 술을 마셨습니다. 그때 돌아가지 못하고 사무실에서 잠을 잤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혼잣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민준이는 다시 사건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를 기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뭔가 놓친 게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엄마가 왜 그랬을까? 증언록을 다시 읽었습니다. 다른 증인들, 진술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공장에는 미성년자가 일하고 있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관리인이 그 사실을 숨기려고 증인들을 매수했다는. 민준이는 파일을 더 뒤졌습니다. 미성년 근로자 명단 2007년 4월 기준. 명단 끝에 낯익은 이름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민준 당시 15세. 방과 후 아르바이트. 민준이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거기서 일했었어?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봄방학. 용돈을 벌려고 어머니 공장에 몇 번 따라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주말에 박스 정리 같은 일을 했었죠. 그때 사고가 난 거였어. 민준이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머니가 거짓 진술을 한 이유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때 사실대로 말했다면 미성년자 불법 고용 사실이 드러났을 겁니다. 그러면 민준이도 조사를 받았을 것이고 자칫하면 학교에까지 알려질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걸 막으려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엄마. 민준이는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강태민을 소환했습니다. 2007년 사고 당시 공장에 미성년자를 고용하고 있었습니까? 아니, 그런 적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기 당시 근로계약서 사본 있습니다. 이민준. 당시 만 15세. 이 사람 기억나십니까? 강태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김정숙 씨에게 돈을 준 것도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였죠? 그건 증거인멸 교사, 위증 교사, 근로기준법 위반 죄목이 꽤 많네요. 민준이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하겠습니다. 2달 후 재판 결과에 강태민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위증죄로 기소됐지만 정상 참작이 인정돼 벌금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변호사는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모성애가 인정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벌금형이든 뭐든 제가 잘못한 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어느 저녁 다시 차린 밥상. 민준이가 집에 왔습니다. 판결이 나고 한 달쯤 지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엄마. 나 왔어. 들어와. 밥 먹었냐? 아니. 아직.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에서 반찬 몇 가지를 꺼내서 전자레인지에 데웠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쳤습니다. 앉아라. 민준이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도 마주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숟가락 부딪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엄마. 응. 미안해. 민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너무 몰랐어. 엄마 입장은 생각 안 하고. 아니다. 내가 뭘 잘못했니? 엄마가 잘못한 거지. 그래도 엄마는 날 지키려고 그런 거잖아.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민준아, 엄마 말 좀 들어봐. 네. 엄마가 그때 한 선택은 맞는 선택이 아니었어. 지금 생각해도 그래. 다른 사람이 다쳤는데 그걸 모른 척한 건 잘못이야. 엄마. 근데 말이다. 그때 엄마는 그것밖에 몰랐어. 너를 지키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어. 그게 변명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엄마 마음은 그랬다. 민준이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나도 검사 그만둘까 봐. 왜? 법이 사람을 지킬 수 없으면 무슨 소용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검사 그만두면 안 돼. 왜? 너는 엄마가 못한 걸 하는 사람이야. 엄마는 약해서 거짓말했지만 너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게 엄마 바람이다. 그리고 말이야, 민준아. 법이 완벽하진 않을지 몰라도 그래도 법이 있어야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보호받을 수 있어. 내가 그 일하는 거 엄마는 자랑스럽다. 민준이는
울었습니다. 숟가락을 든 채로 고개를 숙이고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서 우리는 식은 밥을 다시 데워 먹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첫째, 사랑한다고 다 옳은 건 아닙니다. 저는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잘못을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하고 더 정직해야 합니다. 둘째, 진실은 언젠가 드러납니다. 17년이 걸렸지만 결국 제 거짓말은 들통났습니다. 그리고 더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게 두렵더라도 거짓말의 대가는 훨씬 더 큽니다. 셋째, 용서는 시간이 아니라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민준이가 저를 용서한 건 시간이 흘러서가 아니라 제 상황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도 민준이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무너진 관계를 다시 세웁니다. 넷째, 법과 사람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 그게 진짜 정의입니다. 민준이는 저를 피해자로 대했지만 동시에 진실을 찾으려 했습니다. 원칙을 지키되 사람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게 진짜 법을 지키는 방법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미리 말해야 할 진실이 있으신가요? 혹시 나중에라고 미루고 계신 건 아닌가요? 저는 17년을 끌다가 결국 법정에서 아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여러분은 부디 그러지 마세요. 진실은 일찍 말할수록 가볍고 늦게 말할수록 무겁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지금 하세요. 내일은 너무 늦을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언젠가 이 채널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